시어머니를 2년 모셨습니다. 밤마다 집을 나가려는 몸을 붙잡고 기저귀를 갈고 약을 먹이고 병원비를 제 카드로 긁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마지막 날 시누이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공증된 유언장을 읽었죠. 내 모든 재산은 딸에게 남긴다. 그 순간 남편은 제 손이 아니라 유언장을 먼저 잡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무료 간병인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계산서를 꺼내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드리는 사연끌림입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건 2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병원 번호였고 통화가 길어질수록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인지장애, 초기 치매, 진행될 수 있다. 보호자 필요? 남편이 전화를 끊자마자 저를 보더니 말했죠. 여보, 엄마가 치매래.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제 머릿속엔 이상하게도 치매보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더 먼저 박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서 보호자 역할은 늘 이상할 정도로 며느리 몫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시누이가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산다는 이유로 명절 때나 잠깐 얼굴 보던 사이였어요. 그날은 우리 집 거실에 4사람이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남은 가족은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그리고 저. 시누이는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두면 안 되잖아. 누가 봐드려야지. 남편이 조심스럽게 맞받아쳤어요. 요양원은 어떨까? 요즘 시설도 괜찮고. 그 순간 시누이가 혀를 찼습니다. 오빠, 엄마가 요양원 가겠어? 자존심 강하신 거 알잖아. 치매 초기인데 본인 의사도 무시하면 안 되고. 말은 그럴듯했지만 저는 그 말 끝에 그러니까 누가 해야 하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다음 말이 제 숨을 턱 막히게 했죠. 시누이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언니, 그래서 말인데 언니가 봐드리면 어떨까?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니는 여기서 가깝잖아. 나는 서울이고, 오빠는 회사 다니니까 시간이 안 되고, 언니는 집에서도 일하시고, 저는 프리랜서로 집에서 원고를 씁니다. 그게 이 집에선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으로 해석되는 걸 저는 결혼 13년 동안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마감이 있어서요. 어머니 간병은 말을 다 끝맺기도 전에 시누이는 웃었습니다. 부드럽게요. 아주 친절하게요. 그런데 그 친절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언니, 집에서 하시잖아요. 밖에 나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조절 되시잖아요. 그때 남편이 저를 힐끗 보더니 마치 미리 연습한 사람처럼 말했죠. 여보, 좀 힘들겠지만 엄마니까 우리가 해야지. 주말엔 내가 갈게. 평일엔 어쩔 수 없잖아. 주말엔? 주말. 한 주에 이틀. 그럼 나머지 닷새는요? 그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꾹 삼켰습니다. 이 집에서 며느리가 그럼 나는요? 라는 얘기를 꺼내는 순간 분위기는 늘 제가 망친 사람이 되니까요. 시누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걸 제 앞에 툭 하고 내려놓는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결정처럼 들렸습니다. 이거 병원 진단서랑 처방전이에요. 다음 주에 신경과 예약 잡혀 있어. 언니가 모시고 가주실 수 있죠? 묻는 말이 아니었어요. 통보였죠.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종이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보호자 필요라는 글자가 유난히 선명했어요. 그날 저녁 시누이는 서울로 올라갔고 남편은 회사 일이 급하다며 야근을 택했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저는 봉투를 펼쳐놓고 멍하니 서류를 읽었습니다. 치매, 진행성 보호자, 그리고 그 아래 병원에서 적어둔 문장. 환자 단독 생활 위험, 보호자 상시 관찰 권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상시라니.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일 수도 있잖아. 그날 밤 남편은 제 옆에서 코를 골며 잤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켜고 치매 간병을 검색했어요. 화면엔 이런 단어들이 줄지어 떴습니다. 밤샘 배회, 대소변 실수, 공격성, 간병 우울증, 가족 갈등.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족이라는 말은 함께 책임지자는 뜻이 아니라 네가 해 라는 뜻이었다는 걸요. 그런데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믿었습니다. 처음이니까, 초기니까 조금만 도와드리면 나아지시겠지.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마지막엔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통보가 제 삶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그리고 2년 뒤 장례식장에서 유언장을 읽는 순간 그때는 몰랐어요. 이 통보가 끝이 아니라 제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시작이라는 걸요. 시어머니를 본격적으로 모시기 시작한 건 그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초기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이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밥도 드시고 대화도 됐고 웃기도 하셨어요. 문제는 괜찮은 시간이 하루에도 얼마 안 된다는 거였어요. 아침에는 약을 드셔야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약봉투를 보면 인상을 쓰셨어요. 나 이런 거 안 먹어도 돼. 멀쩡해. 어머니 병원에서 꼭 드시라고 했어요. 병원이 뭘 알아.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 설득에만 1시간이 걸렸어요. 약 하나 드시게 하는데 진을 다 빼고 나면 벌써 오전이 끝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원고 마감 시간이었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문장 하나를 쓰려 해도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약은 잘 드셨을까? 불은 안 켜놓고 나가셨을까?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점심 무렵에 시어머니 댁에 갔더니 집안이 연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냄비가 불 위에서 새카맣게 타고 있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너 왔어? 불 켜놓고 왜 안 끄셨어요? 그랬나? 깜빡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건 안 돼요. 어머니 혼자 두면 위험해요. 그럼 어떡하지? 차라리 우리 집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지낼게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여기서 지내. 그게 낫겠다. 그 말은 곧 네가 책임져 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짐을 싸서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주말에만 온다고 했어요.
토요일 오후에 와서 어머니 손 한번 잡고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묻고 저녁 먹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남편의 간병이었어요. 시누이는 한 달에 한 번 왔어요. 항상 백화점 과일 상자를 들고 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얼굴이 환해졌죠. 우리 딸 왔네. 아이고, 보고 싶었어. 시누이는 소파 옆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힘들지? 미안해. 자주 못 와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나면 시누이는 일어났어요. 엄마, 나 가볼게. 시어머니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며 손을 흔들었어요. 조심히 가. 다음에 또 와. 문이 닫히면 시어머니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늘 같은 말을 하셨어요. 우리 딸은 언제 또 와? 나는 대답했어요. 곧 올 거예요. 그 곳은 늘 오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밤과 낮이 바뀌었어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문을 열려고 했어요. 집에 가야 해.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여긴 내 집이 아니야. 문을 잠가두면 소리를 질렀어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못 잤어요. 대소변 실수도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화장실을 못 찾으시더니 그 다음엔 참지 못하셨어요. 이불을 갈고 몸을 닦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바닥을 닦고 하루에도 몇 번씩 손에는 늘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병원비는 내 카드로 나갔어요. 여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일단 당신 카드로 해. 나중에 정산할게.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약값, 병원비, 기저귀, 물티슈, 영양제,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어요. 원고는 줄었고 수입은 반토막이 났어요. 저축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신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언니, 엄마 요즘 어때요? 많이 힘드세요. 밤에 거의 못 주무셔요. 아이고, 언니 고생이 많아요. 나도 마음은 늘 거기에 있어요. 마음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몸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어요. 마음은 여기에 있다고? 그 말이 그렇게 공허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너 누구야? 저요. 저 며느리요. 며느리?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래? 근데 너 말고 우리 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딸은 서울에 있어요. 왜 안 와? 바빠서요. 시어머니는 중얼거렸어요. 딸은 바쁘고 남은 남이지.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나는 그날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어요. 눈밑은 꺼져 있고 머리는 푸석했어요. 몸무게는 5kg이나 빠져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간병인이 아니라 소모품이구나. 그리고 이 집에서 딸은 언제나 손님, 며느리는 언제나 상주 직원이라는 걸.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금은 곧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겨울이 오면서 시어머니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촉이라던 치매는 어느새 촉이라는 말을 붙이기 민망할 정도가 됐어요. 밤마다 비명을 지르듯 깨셨고 낮에는 이유 없이 화를 내셨어요. 왜 나를 가둬놔? 도둑이야! 도둑이 왔어! 나는 잠에서 벌떡벌떡 깨서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문을 열려고 몸을 날리듯 달려드는 걸 막아야 했고 붙잡으면 붙잡는 대로 밀치고 때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놓으라고! 팔에 멍이 들었어요. 처음엔 아픈 사람이니까 하고 넘겼어요. 그 다음엔 일시적인 증상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지럼증이 시작되고 손이 이유 없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히는 날도 있었어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스트레스예요. 이 정도면 몸이 버티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조금이라도 쉬셔야 해요. 이러다가 쓰러지세요. 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쉬지?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진짜 못하겠어. 남편은 TV를 보며 대답했어요. 뭘 못해? 나 병원 갔다 왔어. 스트레스래. 잠도 못 자고 내 몸이 이상해. 그제야 남편이 나를 봤어요.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봐. 지금이 제일 힘들 때잖아. 조금만이 언제까지야? 엄마 상태가 안정되면 안정될 기미가 없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남편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신우랑 나눠서 하든지 요양원 다시 알아보든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말을 잘랐어요. 동생은 서울에 있잖아. 그럼 나는? 당신은 시간이 있잖아. 그 말이 다시 나왔어요. 시간. 나는 손을 꽉 쥐었어요.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포기한 거야. 일도 수입도 내 생활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또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잠에서 깨 비틀거리며 달려갔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너 누구야? 저요, 저 며느리예요. 며느리?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훑어보더니 비웃듯 웃었어요. 너도 결국 남이잖아. 그 말이 정확히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우리 딸은 너랑 달라. 우리 딸은 내 핏줄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남은 남이야. 피는 못 속여. 시어머니는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앉았어요.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우는 소리가 들리면 시어머니가 불안해할까 봐요.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제가 아니었어요. 말라버린 얼굴, 퀭한 눈, 힘없이 늘어진 어깨. 그 순간 머릿속에 숫자가 떠올랐어요. 결혼한 지 13년 됐어요. 그동안 저는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았어요. 제사 때마다 모든 음식 제가 다 차렸고 명절엔
새벽에 일어나 또 상을 차렸어요. 상 차리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뒷정리까지 하고 김장철에도 그 많은 걸 제가 다 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걸 가족이니까 라고 믿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말이 너도 결국 남이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건 간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치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집에서는 처음부터 제가 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제 안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게 완전히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는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이제 더는 버틸 명분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에 무너질 건 제가 아니라 이 집이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치매 진단 받은 지 2년 만에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어요. 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슬픔보다는 끝났다는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도 저는 병실을 지켰어요. 밤새 간호했고 의사 설명을 들었고 간호사 호출을 대신했습니다. 신우이는 마지막 이틀에야 내려왔어요. 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고생했다는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장례식 준비는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습니다. 장례식장 예약, 상조회 연락, 부고 문자, 조문객 응대. 저는 며느리였고 늘 그래왔듯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신우이는 검은 옷을 차려입고 조문객들 앞에 섰어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조문객들이 신우이 손을 꼭 잡았어요. 효녀시네요. 따님이 자주 와주셔서 어머님도 마음 편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뒤에서 국을 나르고 음식을 채웠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내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빈소에 가족만 남아 있었어요. 장례식장 특유의 냄새가 가라앉고 영정사진만 조용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오빠, 언니, 이거 엄마가 남기신 거예요. 공증 도장이 찍힌 유언장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아, 올 게 왔구나. 신우이가 유언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 모든 재산은 딸에게 상속한다.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신우이는 아무렇지 않게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므로 따로 상속하지 않는다. 딸은 혼자 살며 고생이 많았으므로 주택과 예금 전부를 상속한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 뜻이니까.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나는요? 내 목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저조차 놀랐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신우이가 유언장의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책임질 것이므로 상속에서 제외한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신우이가 유언장을 접으며 말했어요. 언니, 이해하시죠?
엄마 뜻이에요. 이해하라고?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제가 2년 동안 어머니 간병했는데요. 신우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가족이니까 한 거잖아요. 그 말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나왔어요. 가족이면 유산도 가족처럼 나눠야죠.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엄마 유언이야.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2년이에요. 2년 동안 밤낮 없이 모셨어요. 제 카드로 병원비 다 냈고, 약값 냈고, 기저귀값 냈고, 제 돈으로 다 했어요. 돈이 부족해서 제 저축까지 다 깨면서요. 신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언니가 알아서 한 거잖아요. 엄마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 말에 머릿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강요였어요. 당신들이 떠넘긴 거잖아요. 언니, 목소리 낮추세요. 여기 장례식장이에요. 그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웃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요. 장례식장이죠. 제가 준비한 장례식장이요. 저는 영정사진을 가리켰어요. 이 장례식장 계약 누가 했는지 알아요? 음식 주문 누가 했는지 알아요? 조문객 응대 누가 했는지 알아요?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가씨는 한 달에 한 번 과일 들고 오는 게 다였어요. 어머니 기저귀 갈아본 적 있어요? 밤에 집 나가려는 거 온몸으로 말린 적 있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그래도 엄마잖아! 저는 남편을 봤어요. 당신도 똑같아요. 주말에만 와서 손 한 번 잡고 가는 게 그게 자식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더러 남이래요. 신우이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언니,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이러는 거면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 취급받고 싶어서예요. 신우이는 대답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남편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빈소에 혼자 남았어요. 영정 사진 속 시어머니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에서 울며 참는 며느리로는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몰랐지만 내 손에는 이미 모든 기록이 쥐어져 있다는 걸요.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갇혀 살던 집으로요. 거실 한쪽에 제 짐이 쌓여 있었습니다. 옷 몇 벌, 노트북, 그리고 빨간 파일 하나. 그 파일을 손에 쥐는 순간 장례식장에서 참았던 숨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파일을 펼쳤어요. 첫 장은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신경과, 내과, 응급실, 보호자 이름이 전부 제 이름이었어요. 그 다음은 카드 명세서, 병원비, 약값, 기저귀, 물티슈, 영양제, 의료기기 렌탈, 한 장, 두 장, 세 장, 종이가 쌓일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합계 1248만 원. 정산해준다던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병일지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혹시 몰라서 썼어요. 그러다 습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본능이 됐습니다. 새벽 2시 14분, 배회 시도, 제지. 새벽 3시 40분, 대소변 실수, 이불 교체. 새벽 5시 10분, 약 거부, 설득 47분. 밤 11시 30분,
폭언, 팔에 멍드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며 처음으로 울었어요. 억울해서가 아니라 제가 살아남아서.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빨간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자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썼어요. 이건 간병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들 상속 재산에서 먼저 변제되어야 합니다.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청구할 수 있나요? 받은 사람에게요. 유산받은 딸분한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변호사는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간병비 및 의료비 청구서, 청구액 1248만 원, 보낸 사람, 나, 받는 사람, 신우이. 사흘 뒤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신우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청구서 받으셨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산 받으셨잖아요. 그럼 비용도 내셔야죠. 그건 언니가 알아서 한 거잖아요. 아니요. 기록 보세요. 날짜, 시간, 비용 전부 있어요. 법원 가실래요? 전화기 넘어 조용해졌습니다. 언니,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례식장에서 저를 돈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00만 원만 주세요. 이번 주 안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식탁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자 물었습니다. 그건 뭐야? 이혼 서류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난해? 아니요, 진지해요. 왜 이렇게까지 해?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 어머니 치매 2년 간병했어요. 그동안 당신은 주말 손님이었고요. 정산해준다던 돈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유언장에서 나는 남이었죠. 그건 엄마 뜻이었잖아. 그래요. 그래서 나도 내 뜻대로 할 거예요. 저는 서류를 밀어 놓았어요. 서명해요. 재산 분할 요구는 안 할게요. 대신 여기서 끝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는 시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에요. 나를 갈아 넣은 집안을 버린 거예요. 문을 닫고 나오자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숨이 처음으로 깊게 들어왔어요. 며칠 뒤 신우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완료.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내 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무료 간병인도 아니었습니다. 남의 집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자유로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끌림이었습니다.